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 말끝에 꼭 운이 좋다는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 라고 말했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하지만 난 운이 좋으니까 라고 내뱉는 식으로 말이지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2년간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있습니다. 소득세 납세액 1위라는 말은 일본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누적 납세액이 우리 돈으로 1600억이 넘습니다. 네, 소득이 아니라 세금만 그렇습니다. 바로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사이토 히토리는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운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부자의 운, 부자가 되는 운에 대해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진다. 일본 소득세 납부순위 10위 안에 여러 해 동안 이름을 올리게 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이토 씨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 생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거나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제가 하는 말도 결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일개 상인일 뿐 무슨 대단히 숭고한 철학을 가진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실천하면 되는구나 하는 심정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하는 고민이란 없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론 괴로운 일도 있지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고민거리가 한가득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란 건 과연 뭘까요? 저마다의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민의 정의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행동으로 옮겼을 테니 고민거리로 남지 않겠지요.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하게 되는 고민이라는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1년 전 오늘 자신이 어떤 일로 고민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2년 전 오늘 했던 고민은 기억하나요? 예전에 제가 실제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고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민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고민이 사라졌다기보다 그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지요. 시계의 침이 돌아가면서 고민도 서서히 없어진 셈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는 것도 분명 하나의 행동이지 않나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걱정을 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이지요. 따라서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괜히 가슴 졸이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시간에 맡기세요. 똑딱 똑딱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는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철학이란 자기가 먼저 행복해지고 흘러넘치는 행복을 남에게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철학의 목적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진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머리로 날아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고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도 모르니 딱히 대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꾸 고민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학이 필요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철학이 무조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하고 그 후에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진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황이 닥쳐도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 행복하게 생각하자 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보십시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비록 뒷골목에 조그만 가게를 열었다 해도 뒷골목만이 풍길 수 있는 분위기를 활용해서 고객을 모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장소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장사도 잘 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곳에 가게를 열었을 때도 뒷골목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소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지혜 또한 분명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가게 위치가 안 좋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라고 탄식만 하고 있다면 이런 지혜는 결코 떠오르지 않겠지요. 설령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다 해도 상황이 좋아질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에 있어서도 철학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철학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나는 살면서 곤란에 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저는 예전부터 인생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분이 꽤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적지 않게 놀랐는데 정말입니다. 실제로 제 삶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공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이런 경우 대부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귀인에겐 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지요. 이 왕비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매정하다고 여기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즉 당사자는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뱉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때로는 고생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살면서 반드시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는 존재이고 모든 종류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개선시키고 다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생을 사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데 고생 따윈 필요 없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으니 고생을 해선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저 역시 힘들게 고생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고생하지 않고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요. 이런 말을 하면 누구나 놀랍니다. 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네 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종종 어른들이 모여 자신들의 고생담을 나누곤 했는데 저는 곁에서 엿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더군요. 쓸데없이 자기 과시를 한다든가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든가 혹은 자신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반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같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란 결국 자신에게 쉬운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 고생 따위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고생담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고생처럼 보였겠지만 정작 본인은 고생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꼭 고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넌 복도에 나가 서 있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겠지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고생은 사라집니다. 슬픔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울함은 날아간다. 사실 이 세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단순하지요.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하단 말이야?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만약 여러분도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울한 사람이 난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는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운이 좋다는 생각과 말은 우울함과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셈입니다. 저의 제자들도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의 위력을 가르쳤더니 모두 자신의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사업에도 성공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 해도 절대 안 믿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 이때도 나는 정상이구나. 난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게 되지만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 말끝에 꼭 운이 좋다는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 라고 말했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하지만 난 운이 좋으니까 라고 내뱉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따질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운이 좋다고 계속 말하는 게 좋습니다. 돈에게도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한 강도가 식칼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이것은 식칼이 잘못한 것일까요?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식칼은 음식을 자르기 쉽게 만든 도구입니다. 사람을 찌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식칼한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말할 필요 없이 식칼로 찌른 사람의 잘못이지요. 이제 화제를 돈으로 돌려봅시다. 부자가 되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떨어져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다면 이는 돈의 잘못일까요? 사람의 잘못일까요? 물론 이 경우에도 태도가 변해버린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변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원수지. 돈 때문에 저 사람은 결국 범죄를 선택하게 내몰린 거야 라며 두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논리는 식칼로 사람을 찔러 상처를 입힌 것은 식칼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중에서 굉장히 힘이 센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를 운전할 때는 나름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사고가 나고 맙니다.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 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런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을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자동차의 잘못은 아닙니다. 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만 누군가 당신에게 더러운 놈이니 나쁜 놈이니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게도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여기지요. 돈이 없으면 옛날처럼 물물교환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쌀 한 가마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돈이 신의 배려에 의해 생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히 돈에 대해 나쁜 말을 할 수 없지요. 또 돈을 조금 더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빠른 것에는 늘 수요가 있다. 직장인 중에는 빨리 목돈을 모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젊은 직원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운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지금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레 오늘이 지나 내일이 오고 또 내일 모레가 옵니다. 누구든 오늘에서 내일로 옮겨가지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로 운반되어 갑니다. 바로 옮길 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운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운세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옮겨가는 기세를 운세라고 하지요. 운세가 좋다는 것은 결국 옮겨가는 기세가 좋다는 뜻입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기세가 좋다고 하지는 않지요. 알아서 척척 일을 해치울 때 기세가 좋다고 합니다. 즉, 일을 할 때 기세를 몰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있지요. 운을 끌어올리려면 그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모입니다. 왜냐하면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 중에는 특급이 가장 수요가 많고 손님도 많습니다. 이런 열차가 없을 때에는 며칠씩 걸어가야 했지만 열차가 생기면서 웬만한 곳들은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3시간의 벽을 깨는 특급이 생기자 이제는 모두 특급을 타고 싶어 합니다. 단 몇 분 차이일 뿐이지만 이렇게 수요가 다릅니다. 따라서 천천히 달리는 시골의 완행 열차들은 하나같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 느린 것에는 수요가 없습니다.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회사는 일처리가 빠른 사람을 원합니다. 나를 원하는 회사가 많으면 출세합니다. 출세하면 연봉도 올라갑니다. 연봉이 올라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하면 돈도 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빨리 하기만 하면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술가처럼 시간을 들여가며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직종도 있지요. 가령 광고에 카피를 만드는 사람은 단 한 줄의 카피를 쓰기 위해 몇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작업을 느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평생 해도 어려울 일을 몇 시간 만에 하니까 사실 대단한 속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느린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빠른 곳에는 늘 수요가 있으니 여러분은 일을 할 때 기세를 더하면 됩니다. 기세를 더한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면 우물쭈물하며 투덜거리는 대신 네 라고 대답하고 즉시 일에 착수하십시오.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돈 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상인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직장인들에게도 해당되지요. 예컨대 남들보다 2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사람에 따라서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저는 이제껏 이런 꾀를 내서 나중에 한 재산을 남겼다느니 빌딩을 세웠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2배로 주는 곳에서 2배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빛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봉급을 받는 직장에서 2배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경영자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빛나 보입니다. 경영자에게 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보면 굳이 인센티브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경영자는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가거나 심지어 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돈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며 돈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업무를 의논하거나 도와달라는 요청도 많아지지요. 직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많아지면 틀림없이 당신의 운세는 상승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독립을 하면 역시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위에서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뭐든 열심히 해줬으니 또 부탁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러니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 왜 나한테만 부탁하는 거야?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에 성의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운세가 나빠지겠지요. 운이 좋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2개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째 삶은 삶이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러분 스스로 부럽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선망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들과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 저 사람들의 비밀병기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겁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 기업의 CEO인 비비안 리시의 하루의 기적,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룬 것인가에 대해 낱낱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삶이 계속되는데 한 곳에 멈춰 있을 수는 없다. 선망하는 대상을 보고 막연히 부러워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지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최고의 버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비결이 뭐죠? 도대체 어떻게 이룬 거예요? 누구나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있다면 어느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좋은 상황에 처했든 나쁜 상황에 처했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피부로 오롯이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인생이 따분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의 인생이 꽤 괜찮더라도 영영 그 순간에 묶여 있다고 상상하면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다른 선수들이 재빠르게 앞서 나갈 때 여러분 혼자 시멘트 신발을 신고 뛰는 기분일 겁니다. 삶은 계속되는데 여러분은 한 곳에 묶여 있지요.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인생의 꽃이 만개하려면 말이지요. 여러분이 바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바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봄날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공은 내가 정의하기 나름이다. 여러분에게 성공이란 계획했던 꿈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바뀐 목표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전부 여러분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가능성 앞에서 여러분은 적어도 자신에게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해요. 성공의 전통적인 정의나 다른 사람의 말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엇이 부족한가요?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나요? 갖고 싶었던 자동차, 아이들을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전부터 머릿속에 그렸던 수영장, 물리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건 가장 낮은 차원의 생각입니다. 물리적인 성공을 넘어 여러분 깊숙한 곳에 잠재된 것을 찾아보세요. 감정, 성취감, 기쁨의 순간처럼 여러분이 놓친 물질 그 이상의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됩니다. 전설적인 비즈니스계의 거물, 그리고 가난한 싱글맘의 유일한 차이점. 토니 로빈스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로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혁신적인 컨셉을 가진 비즈니스계의 거물이라고 언젠가 들은 적이 있지요. 그래서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도에 다다른 신용카드로 티켓을 샀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이기적이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인 것은 아닐까? 강연의 날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기대감을 가득 안고 여느 오전과 다름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좌석을 확보할 생각에 서둘러 강연의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행운은 오지 않았어요. 강연장은 이미 만석이었고 저는 마지막 참석자로 들어가 입석으로 강의를 봐야 했습니다. 틈이라는 틈은 모두 헤집고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려 애썼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 강의를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티켓을 사는데 쓴 돈은 원래 우리 가족을 위해 쓸 돈이었습니다. 1분 1초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강연장에 들어서기 전과 후로 제 마음가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대에 서 있던 그 긍정적인 마인드의 성공한 남자와 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우리 둘 다 어떤 특별한 대우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토니 로빈스는 어떤 비법도 갖고 있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기적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서점에서 본 습관에 대한 책들은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적게는 수일, 길게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늘 시간이 걸리지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이끌어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람들이 압박감 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진짜 변화로 향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 번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그냥 한 번 더 시도하라.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루틴에 새로운 습관을 추가한 적이 있나요? 이때 한 번에 바로 성공했나요?
이 질문에 3명의 직원들은 각각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몇 주가 걸려요. 그 중에서 어떤 습관은 유지되는데 어떤 습관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침 식사 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지키지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실패했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떤 습관들은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정말 수많은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습관을 지킬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바로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습관을 지키는데 성공했더라도 그 습관들이 오래 갔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질문에 답한 직원들은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몇 번 시도한 후 포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인간이잖아요. 시도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도하지요.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결국 성공하는 이들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다이슨의 베스트셀러 진공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시제품만 무려 5,127개를 제작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혁신적인 디자인을 고안하기까지 5,126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에서 제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요? 실패하는 동안 쏟아부어야 했던 시간, 에너지, 돈은 그를 포기하게 할 법도 했지만 5조 원이 넘는 다이슨의 현재 기업 가치는 결국 그가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은둔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변화하는 사람이다. 저는 19살 때 나쁜 습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저를 심하게 짓누르기 시작했지요. 갓 결혼해 본가를 떠나 남편과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부모님의 통제 아래 명확하게 정의된 구조 속에서 살다가 한 남자의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이자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아내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파이나 저녁 식사 후에 먹는 스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 조절이라는 개념을 어디다 버렸는지 곧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지요. 음식을 보면 짜든 달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흥분하며 먹어댔습니다. 동네 빨래방 근처에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발견한 후로는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빨래방에 가면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어놓고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먹으며 빨래가 다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빅맥 1개는 2개가 됐고 빅맥 2개는 갑자기 감자튀김을 포함한 세트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2사람이 주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음료를 2개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에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습관에 저항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태는 제가 정크푸드보다 더 큰 것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대한 적신호였습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서 몸무게가 점점 늘었고 순식간에 14kg이 불었습니다. 기존 몸무게와 키를 생각하면 14kg은 정말 큰 숫자였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임신한 것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했지요. 그들에게 아니요, 임신 안 했어요 라고 소심하게 대답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진 저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세상과 단절된 채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지요. 거울에 비친 저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내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하지 않은 습관에 빠졌고 이로 인해 제 인생도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지요. 문제는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삶에 생긴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과 함께 저의 루틴이 완전히 바뀌었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인생은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저의 세계와 책임의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고로 제 루틴과 선택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매일매일 자기 인식을 높여야 했습니다. 먼저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 문제를 갖게 됐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쁜 습관을 멈추고 변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생활했고 뭘 하기 전 무조건 미리 계획했습니다. 삶의 어느 정도의 구조를 잡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목표를 잘게 쪼개버리다. 식습관과 새로운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변화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매일 조금씩 실천하기 위해 제가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가령 한 번에 1kg씩 감량하는 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끊거나 굶는 대신 건강에 나쁜 음식을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요. 건강한 몸과 마음, 정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일시적인 다이어트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은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음식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지요. 단지 나쁜 음식이 저에게 도움이 안 될 뿐이었으니까요. 느리지만 점점 저의 식습관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줬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예전 모습이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매일 조금씩 변화를 실행한 이 경험은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목표 자체를 잘게 쪼개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4kg을 빼려면 일주일에 1kg씩만 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일상에서 나쁜 식습관을 기르기는 쉽지요. 나쁜 식습관에 빠지면 그것이 언제 어떻게 건강을 강타할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는 그 습관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스스로를 알아채고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는 여러분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를 알아챘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입니다. 초심을 잃는 이유, 그리고 에너지 보충하는 법.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휴대폰을 충전하나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기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외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수십억 인류가 사는 지구만 해도 태양 에너지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너무나 강력하고 거대한 것도 주요 에너지원 없이는 한없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오늘날, 사회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혹은 어떻게 보충하는지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력 충전을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살 수 있습니다.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 운동 루틴을 만들지요. 유튜브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에너지 집중을 테마로 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원을 보충하면 할수록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을 따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셀럽에 중독된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카다시안 따라잡기가 있겠지요. 소셜미디어는 세상에 무한한 에너지가 존재하며 그것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과장 광고에 설득되고 자신을 타인들의 비현실적인 에너지 기준에 끼워 맞춰요. 나 빼고 모두가 최고로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으며 특별한 보충제, 한 요가 수업, 에너지바가 남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마법의 약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당혹감과 실망감을 느낄 뿐입니다. 정신을 붙잡고 한 요가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썼건만 어째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실패할까? 에너지바는 왜 나한테 활력을 주지 못할까? 카페인도
정말 계속 먹으면 면역이 생기는 건가? 식습관과 운동에서 활력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두 요소가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건강에 확연한 차이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열정의 모든 것 또는 대부분을 감당해 주지 못합니다. 저라고 해서 특별한 운동 루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분간의 스트레칭을 위해 매트에 몸을 누이는 저의 소박한 운동 루틴은 매일 저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보충제, 좋아하는 커피 한 잔, 귀를 사로잡는 팟캐스트, 영감을 주는 책, 동기부여 세미나 등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운을 돋우는 음료수를 말하자면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이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 또 맞지 않는지 파악한 지금의 저는 이것들 중 제 일상에 최대한 유익한 것들만 반영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모든 에너지 팁들은 진정한 에너지 보충의 극히 일부만 담당할 뿐입니다. 성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진짜 에너지는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와야 해요. 최고의 에너지원은 여러분의 내적 에너지이고 그것은 언제나 늘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에너지는 따라온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큰 무언가를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 말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는 강력한 그것 말이죠.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실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에너지는 그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나요? 오늘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나요? 이것만은 알았으면 합니다. 확실한 목적, 목표와 함께 의도가 있는 삶을 산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존재조차도 몰랐던 에너지의 비축량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너지는 전염된다.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그렇지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감하는지는 여러분의 공간인 집에서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에너지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전달되며 여러분에게 계속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을 공유하는 가족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녹초가 됐다 한들 저는 집에 있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때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이 내게 주는 사랑과 영감을 통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 종일 힘겨워하며 독이 되는 스트레스의 함정에 빠지기도 했지요. 값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배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의식적으로, 즉 일부러 에너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시궁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멀리 하십시오. 그들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 뱀파이어와 어울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이 입에 올리는 것 중 그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인생은 짧지요. 타인에게 친절하십시오.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 아닌 여러분과 관련된 일에 신경을 쓰십시오.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릴 비상대책 4가지. 앞서 말했듯 열정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열정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속하게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 4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찬물 샤워를 하세요. 제가 쓰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면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찬물 샤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감소시켜서 면역 체계를 개선하고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생각만 해도 몸이 으스스 떨리지만 이 모든 장점을 고려하면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찬물 샤워를
여러분의 샤워 루틴에 추가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만의 의식을 마련하세요. 유독 깊게 영감을 받아 휴대폰에 급히 메모했던 좋은 문구를 읽거나 나중에 들으려고 저장해놨던 동기부여 오디오를 듣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짧아도 좋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악을 틀고 조명을 켜는 등 여러분이 평소 좋아했던 것들로 그 순간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재충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곳의 고민을 저곳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에너지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퇴근해서 집에 갈 때는 직장에서 있었던 문제를 절대 들고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외부에서 있었던 문제거리를 들고 가는 습관을 들이면 스스로에게 딴 생각을 해도 된다는 핑계를 줄 뿐더러 여러분이 가져온 나쁜 에너지가 집 내부에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악물고 긍정적으로 사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겪었던 인생 최악의 날들을 잘 견디고 살아남았죠. 이제 여러분은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